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운동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만큼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WHO는 성인에 대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하거나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길 권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72%가 이 기준을 실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만 19세부터 64세 성인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에서 300분 정도 하거나 또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2일 이상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강도 신체활동은요, 집안을 비롯해 빠르게 걷기, 낮은 경사의 등산, 가벼운 춤추기 정도인데요. 1시간씩 3일에서 5일 정도는 해야 한다는 얘기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이런 권고사항 외에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평형성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권고 지침만이라도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 반드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2904님, 행복 기대. 꼭 어제보단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언뜻 뜬금없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말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 더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늘어나는 반려동물들의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스마트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앞서 신체활동, 운동 좀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허리가 아픈 중장년층들에게 주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이나 이 운동만큼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요,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가 팔꿈치가 무릎을 닿고 다시 내려가는 걸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힘들죠, 이 운동? 네. 여러분 몇 개쯤 하시나요? 1분에. 네, 자랑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죠. 저는 이 운동을 따로 한 게 오래된 것 같은데 시간을 재수하진 않거든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상규님이 감사한 방송입니다. 왜 이래요? 아침부터 설레게.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약용작물인 천마가 이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뇌 신경보호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한 건가요? 네, 연구진은 네.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그라조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은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냄새를 제거한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은 30% 억제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지의 뇌조직에서 도파민 전구체의 발현이 30 내지 50% 증가했고요.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은 30% 억제되었습니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파라그라조를 제거한 천마 추출액이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얘기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천마의 제품화 그리고 식품으로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기술 개발에 더해서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천마 산업 발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치매 특히 엄청 무서운 병인데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예보되고 있어서 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아침이 영하 7도에서 4도, 낮 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 날씨 변화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올해 심을 벼 종자 중에 보급종이 아닌 자가체종 종자나 농가 간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자 활력 검사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습기의 잦은 강우 등으로 수발화 피해를 받은 표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발화율이 정상 종자에 비해 네. 낮아질 위험성이 큽니다. 반드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안전한 종자만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밀보리 같은 밭작물들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밀보리 재배지의 경우 한겨울 서리발에 의한 뿌리 들뜸으로 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요. 다박기 등을 활용해서 뿌리가 들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논주위의 배수구도 잘 정비를 해서 물고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 재배 예정지를 선정할 농가에서는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잘 살펴보시고 적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토양환경 정보 시스템인 흑토람에 접속을 해서 예정지의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을 확인한 후에 예정지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후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를 하셔서 토양 시비 처방서에 따라서 예정지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하우스 농가, 채소를 키우는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주의할 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를 해서 제설 장비 준비, 지주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대비를 해서 수시로 온풍기 등의 가온 장비와 보온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온 커튼은 해가 뜨는 즉시 걷어서 햇볕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딸기,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해 뜨기 전 해진 후에 변온 관리를 잘 해주면 수량과 품질 향상에도 좋고 난방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람 약이 아닌 반려동물 약이네요. 네, 이제 오늘은 동물약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개를 태우는 유모차, 보통 개모차라고 하죠. 네, 이 개모 그랬어요? 네, 이 개모차 판매량이 유모차보다 많이 나왔더라. 이게 참 저출산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면서도 네네. 반려동물 인구가 이만큼이나 늘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작년부로 동물 약국이 1만 곳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동물 약국이. 이제 참 어색한 표현이실 것 같은데, 예, 동물 약국이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 저는 하나도 못. 이제 동물용 약을 취급하려면 일반 약국에서도 동물 약국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0개 전국에 그 정도 좀 넘는 건데 벌써 10,000 곳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동물 약국은 약사들만 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 약국인데 이제 동물약 취급하면 동물 약국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동물 약만 파는 곳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네. 그런 식인데 사실 이렇게 늘었는데도 막 정말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반려동물 키우듯이 키우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 어릴 때는 막 시골에서 그냥 믹스견 이런 거 뭐 똥개라고 하고 막 키우고 했는데 이제 그런 애들도 요즘에는 막 좀 영어로 품종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시고르 자부종 막 이런 식으로 재밌게 부르기도 하던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좀 이제는 반려동물 약도 좀 잘 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예.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궁금한 점이요. 반려동물 약은 사람 약이랑 다른가요? 일단 좀 특별한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가격은 제가 이건 알아요. 비싸요. 맞습니다. 예. 확실히 비쌉니다. 이게 반려동물 약이 사람 약보다 확실히 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게요. 그러면 동물 약은 성분이 뭔가 많이 다르겠거니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먹는 약과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약이랑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다 똑같은 거 쓰는 게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의약품 개발 비용이 워낙 비싸서 이게 보통 한 2조 원 정도는 든다고 하거든요. 2조 원이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하나에? 네. 와,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동물용 약으로 만들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같은 약 만들 거면 사람 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동물약으로 개발을 잘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한테 듣는 약이 동물한테도 사실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을 이제 개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뭐 돼지나 소한테 줘도 비슷하게 효과를 내는데, 바꿔 생각하면 저희가 약 개발할 때 막 동물 실험 같은 것도 한다고 아시잖아요. 예. 근데 효과가 다르면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다 되는 거니 그냥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유는 네.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동물약의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하면 거의 가축을 키웠죠. 근데 이제 가축들은 사실 아플 정도로 오래 키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뭐 고기나 아니면 그런 부산물들, 뭐 계란, 뭐 우유 이런 거 얻으려고 키우는 거다 보니까 얘들이 아플 정도로 오래 살진 않아서 항생제나 백신 정도 이렇게만 하다 보니 이제 동물약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오래 키우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다 보니 아픈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 먹는 약을 좀 쪼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리만 생각하면 그래도 되긴 합니다. 네, 네. 원리만 생각하면 네, 성분 자체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제 사람이랑 동물이 반려동물들의 몸 크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나 뭐 고양이나 개는 사람보다 훨씬 작으니까 양을 많이 쪼개서 줘야 돼요. 그냥 똑같은 양을 주면은 너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예. 양을 먹는 거니까 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왜 동물병원 가면 체중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양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비싸지는 거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네. 저는 좀 두 가지 정도 부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런 행동이 이제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네, 예, 예.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2017년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 동물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집집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런 건 네. 아니니까 뭐 좀 유명무실해져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막혔고 대신에 뭐 애가 뭐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발라줬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동물병원 가서 처방약을 받았는데 사실은 다 먹었어야 되지만 보통은 남겨놓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몇 포 남은 거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같은 증상일 때 먹인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네, 두 번째는 이게 좀 정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데요. 내가 먹는 약을 그냥 동물한테 주면 보통은 괜찮지만 어떤 약들은 동물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는 약 중에 가장 안전한 약으로 하나 꼽힌다면 아마 타이레놀을 꼽을 수가 있을 타이레놀. 거예요. 네. 임산부도 드시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개나 고양이한테 주면은 얘들은 간 기능이 사람보다 별로 좋지가 못해가지고 간 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는 정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아파 보이니까 진통제 타이레놀을 줘야지 똑 쪼개서 주면은 정말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자칫하면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기왕이면 보호자 그냥 먹는 약을 그냥 준다기보다는 동물병원 가서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예. 보통은 예방용 이런 약들을 많이 찾죠. 네. 예방용 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사상충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들, 반려동물들 키울 때 예방용 약을 먹으면 예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네네네. 그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반려동물 몸속에 자라는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뭐 심장사상충.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걸 뭐 산책 갔다가 뭐 이상을 주워 먹어서 그렇다. 이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모기가 옮기는 병입니다. 우리 인간 무는 모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물었을 때는 옮길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것도 모기가 기생충을 옮기는 질병이잖아요. 비슷하게 이런 반려동물들은 심장사상충 이제 어린 벌레를 모기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한테 침을 꽂으면 그때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걔들이. 그러면 이제 되게 이렇게 실같이 기다란 이런 그 기생충인데 이런 애들이 몸 곳곳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장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줘서 그러면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멀쩡한 우리 애가 왜 죽었지 해서 네. 열어보면 심장에 약간 좀 이렇게 기생충이 가득 차 있는 좀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개한테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건데 고양이도 똑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럼 예방을 하면 되냐? 네네. 예, 심장사상충 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그냥 뭐 가을에 한 번 정도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홍보를 했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반려동물 인구도 많고 연구가 많이 돼서 그쪽에서 해보니 이거는 그냥 매달 먹이는 게 낫다. 근데 뭐 굳이 매달까지 먹을 거 있냐라고 하면은 모기가 사실 요즘엔 거의 매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매달 먹이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최소한 이제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는 매달 한 번씩 먹여주는 게 예방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그 막 개도 수혈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 혈액도 귀한데 개 혈액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약 먹는 것도 좀 독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건 어디서 사냐? 약국 가면 팝니다. 약국 가면 파는데 이게 참
이게 약사와 수의사 선생님들 간에도 좀 이런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약국에서만 파냐,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무조건 사라, 좀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어떤 그 심장사상충 약은 약국에는 납품이 전혀 안 되고 이제 동물병원에서만 팔도록 이런 식으로 좀 갈등 요인도 있는데 어쨌든 약국에서 하는 게 한 2-3천 원 정도는 좀 싸다. 네, 그래서 어차피 예방용이고 효과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아서 약국에서 사서 이제 매달 좀 특히나 여름철에 이럴 때라도 좀 먹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심장사상충 그 약을 약국에서 파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물약국 이런 곳에 파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반려동물 병원비가 진짜 비싸거든요. 그쵸. 예,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 고민 좀 해봤는데. 이게 정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반려동물 진료보러 갔더니 아니 내 병원비보다 많이 나왔다. 훨씬 많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예. 이게 이럴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위대함을 알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똑같이 반려동물도 우리가 의료보험 되듯이 건강보험 되듯이 좀 할 수 없냐 나라에서. 그러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건 제가 의료 정책 쪽도 좀 같이 글이나 이런 걸 쓰고 있다 보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반려동물 주인들이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도 우리가 다들 그렇죠.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처럼 네.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런 동물병원도 그럼 똑같이 그 가입을 해야겠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 나라에서 진료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수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반대가 좀 심하실 거기도 하고 수입이 줄어드나 보네요. 맞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보통 그렇게 많으니까요. 두 번째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아니 내가 그걸 매달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좀 저조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굳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도입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건강보험 어떻게 됐냐? 그때는 사실 이제 옛날에 좀 어두운 독재 시기에 그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할 때 그 독재 정부에서 찍어 누르니까 사실 그때는 반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입이 된 거고 지금은 그럼 현실적으로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네. 이제 민간 의료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펫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좀 우리 반려동물을 좀 오래오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병원 폭탄 맞는 것보다는 조금씩 미리 내놓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어서 저는 그게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이제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히나 고양이들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참 고생하다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희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동물용 약을 따로 개발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근데 고양이 약은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오, 이건 네. 또 어떤 이유래요? 네, 예. 이게 일본 도쿄대에서 면역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미야자키 토루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고양이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고양이들이 많이 살아도 한 15년 정도 사시는데 20년까지도 늘릴 수 있다. 20년, 3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진짜요? 하시거든요. 고양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네네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려동물한테 약을 개발한 경우는 드무니까 당연히 이제 이분도 지금은 독립하셔서 본인 회사를 차렸는데 돈이 끊긴 거예요, 연구비가. 그런데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니까 이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 일본 전역에 이제 고양이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내줘서 이야. 2억 엔이 모였대요. 우리나라 2억 돈으로 20억 원 정도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연구를 다행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돈들이 모이면 참 아마 나중에는 고양이 신장 질환도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 빈혈약 같은 것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약들도 계속 새로 추가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사람약 아닌 동물용 약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요. 스마트폰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도 참 생소한데 네네네. 스마트폰에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예. 이제 2023년도에는 챗GPT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인기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상상이 안 돼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우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스마트폰 삼국지 세 개의 회사가 가장 강력해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 중국 회사들은 뭐 화웨이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 묶어서 그냥 네, 중국 묶어서 회사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3개의 업체가 어느 정도 포션이에요? 그게? 애플이 거의 뭐 대부분 다 비슷해요. 3개가 뭐 1, 2, 3위가 그 국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씩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네네. 그만큼 이제 중국도 그래서 중국을 제가 하나를 묶었잖아요. 네네. 화웨이만 하기엔 또 작고 샤오미만 하기엔 작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4년 올해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이 AI 폰이 아마 대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아이폰이든 애플이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됐던 전부 다 AI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라고 해요. 온 디바이스 AI 기능. 네. 즉 인터넷이 필요 없이 그냥 AI가 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확 오네요. 네네. 인터넷 필요 없이. 네, 인터넷 필요 없이 아예 이게 내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이번 달 이제 18일 날 삼성 갤럭시가 새로 나와요. 신버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된 폰으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는 사실 나와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은 제가 또 신기하다라고 하면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기존에는 이제 매년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만은 이게 과연 새로운 거야? 혁신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카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이 그죠. 이제는 없고. 네. 그리고 기능들도 사실 뭐 다 비슷한 거 같고 네, 뭐가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은 우리의 이 뭐라고 할까요? CPU 같은 거, CPU 같은 게 좀 더 좋은 걸로 나왔다. 좋다. 뭐 이 정도만 나왔었는데 네네. 화면 차이 조금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네, 이걸로 아마 중심적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체감이 되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아까 세 개 회사가 주축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또 중심으로 나오면은 다른 회사들이 더 들어오죠. 특히나 구글이나 MS 같은 회사들, AI가 강력한 회사들이 이제 이런 하드웨어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 회사들 돈 잘 벌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 네. 그 기업들 완전 바뀌겠네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 우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개했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라고 있어요.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그대로 얘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챗봇 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미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요. 구글이요? 네, 구글이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안드로이드 OS도 구글 거죠. 다 자기네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또 최고의 또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사실 이미 출시가 됐어요. 네, 작년 겨울에 이미 출시가 됐고요. 작년 겨울이요? 네. 예. 이미 출시가 됐는데 사실 얼마 전이네요. 네, 얼마 전, 2달 전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구글의 핸드폰은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거의 못 본 것 1%도 안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하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쨌든 삼성이든 애플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기능이 좀 별로다라고 하면 또 예상치 못하게 구글의 스마트폰이 더 앞장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쫙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새로 나온 게 있죠. 또 MS. M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챗 GPT가 오픈 AI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은 MS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챗 GPT랑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쓰는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또 생성형 AI랑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게 또 스마트폰에 그냥 내장이 된다라고 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게임이나 혹은 간단한 일거리만 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또 이 MS의 폰도 과거에 한번 망했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잘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도 이제는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뭐 들면 많죠. VR? VR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스마트 워치도 있고요. 워치. 네,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 네, 스마트 글래스가 사실 앞으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게 마치 영화에서 네. 아이언맨이 하는 그거죠. 맞아요. 안경 꼈는데 맞아요. 다 나오는 거 나오고. 네네. 그거 한번 진짜 저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있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게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메타에서 나왔어요. 메타는 그 페이스북 만든 회사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안경 전문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서 스마트 글래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가 조그맣게 달려 있고요. 네. 그럼 이 카메라를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촬영을 하겠죠. 근데 촬영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멀티모달 AI, 즉 멀티모달이라고 하면은 뭐 그림이든 영상이든 뭐든지 인식을 해서 생성 AI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던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안경을 쓰고서 거울을 제가 보면은 자 내가 오늘 입을 청바지 좀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이 내 몸에 맞는 어떤 갖고 있는 보유 목록을 가지고서 네, 의상을 추천해주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아이언맨에 나오는 비서처럼 얘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스피커는 골전도로 돼서 저만 들리죠. 그래서 이 귀에다 꽂는 게 아니라 뼈를 통해서 듣는 거를 골전도라고 하는데 이 골전도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AI가 비서처럼 또 얘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영화 중에 허 기억나세요 혹시? 네네 기억나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왜 맞아요. 이렇게 AI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네. 미래에 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또 이제 조만간 또 나올 게 있어요. 이번에 또 안경인데 이 안경은 아까 챗GPT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고 했죠. 이 회사랑 그다음에 스냅챗이라고 해서 스냅챗? 네. 스냅챗. 네, 스냅챗. 네, 이거는 네. 미국에서 큰 인기 있는 카톡 같은 네, 그런 거라고 들어봤어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안경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안경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안경을 끼고서 뭔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주면서 세상에.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아예 개인 위험하네요, 비서나 이거. 선생님 같은 경우가 네. 다 가능하기도 하고 혹은 뭐 자동차 수리를 해야 된다. 얘가 안경 아래에서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서 이대로 따라서 고칠 수도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사실 큽니다. 이러면은 올해 수능 시험에 안경 착용 금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뭐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 왠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야 그렇게 혁신적인 기능이면요. 네. 야 이게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뭐랄까 개인화돼 있다. 네. 예, 이런 게 이제 다른 기능들 또 딴 게 있나요? 사실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인화에 다들 최적화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딱 좋겠네요. 안경 그리고 뭐 다른 이런 건 것만 사실상 들어도. 크게는 없고요. 왜냐? 그러니까 기존에도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넣어놓고선 이거에 대해 대답을 대신 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신기한 게 아니죠.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뭐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좋고 네. 뭐 다른 사람은 다른 대답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인하다 보니까 개인화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마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앱 중에서 혹시 그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네. 통화 요약해주는 앱 써보신 적 있어요? 그 제가 네.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 통화 녹음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앱은 통화 녹음하는 걸 문자로 이렇게
그 띄워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쓸까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네. 통신사마다 다른데 현재는 SK텔레콤에서는 이제 개인 비서 앱 같은 경우가 하나 나왔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그냥 앱만 깔아놓으면은 네. 통화 요약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네, 현재는 텔레콤만 되는데 이제 KT랑 LG U+도 현재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모든 사용자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네. 언제 써요? 보통? 언제 쓴다기보다는 항상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만 끊으면은 약간 시간 몇 초만 지나면은 네. 알림이 띵 와요. 그래서 방금 통화했던 내용은 이런 주제로 해서 이야. 어떤 것들이 됐다. 그래서 뭐 3분을 통화하든 5분을 통화하든 알아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몰랐다면은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드로이드 폰은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은 아마 통화 요약 앱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아이폰 생태계에서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네.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었고 네. 뭐 말을 알아듣는 거래봤자 뭐 음악 틀어줘 이 정도. 네. 네. 근데 여기에도 생성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하게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제가 스피커들의 판매 상태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우선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왔었죠. 이제는 안 나와요. 그래요 사실, 또? 예, 대부분 2020년도에 추가 생산을 멈췄죠.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고. 잘 안 팔렸고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죠. 왜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었던 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아. 네, 일단 말 자체도 못 알아듣는데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몇 개 없다 보니까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 기업은 당연히 아니고 아마존이 2014년도에 가장 먼저 이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었죠. 네네네. 근데 작년에 이제 아마존에서 대거 관련자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잘 포기했네요. 네,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생성형 AI가 어쨌든 작년도에 큰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게 같이 조합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서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회사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나올 거라 다들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기존처럼 스피커 모양이 아니라 아마 로봇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한마디로 비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 모양으로 스피커가 나오면 약간 솔직히 징그러울 것 같고 크기도 그렇고. 네,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뭐 애완 로봇처럼 아마 따라다니는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하나 제품 공개된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해보니까 배지가 하나 있어요. 배지. 네. 예. 약간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네네. 배지인데 가슴에다가 장착을 하고요. 얘가 비서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크린 화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배지 앞에다가 손바닥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빔이 나와서 손바닥에서 지금 뭐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고 뭘 해야 된다 등등이 손바닥에 비춰지게 돼요. 이게 현재 이제 나온 제품이 있고요. 그게 현재 나왔다고요? 네네. 우리 같은 나라 사는 거 맞아요? 네, 아니 한국에서 안 났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안 나고. 예. 네, 지금 미국에서만 제품이랑 그 다음에 월정액제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딱 말씀드릴 게 앞으로 이제 제조사랑 통신사들이 경쟁 관계를 갖고 해요. 제조사란 통신사가 네, 경쟁을 한다. 뭐 삼성전자든 애플에서 아이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신사에서 그냥 쓰는 거였잖아요. 예. 각종 이제 통신사 서비스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하드웨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통신사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 통신사들이 수익을 못 얻기 때문에 아마 둘 간에 좀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싸우든 뭐든 좀 우리가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제발.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6465님 윗몸 일으키기 아직 10개도 힘들어요. 아니
10개 안 됩니다. 네. 6246님, 아침형 인간이라 2% 애청자인데 오늘 운동 따라해보면서 올해도 건강 실천하려고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9035님, 정답 보내주셨고, 출근길에 듣고 있다고. 네. 허리 안 좋아서 윗몸 일으키기, 맞아요. 별로 안 좋대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 되게 많거든요. 플랭크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3780님, 고운 방송 잘 들어요. 삶은 건강이 필수 조건인 듯해요. 정답 윗몸 일으키기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모두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요. 네, 기온 뚝 떨어졌습니다. 한파 대비 단단히 하고 출근 잘 하시고요. 특히 빙판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